166페이지 펴보세요. 거기 좀 물권적 정권부터 저번에 좀 물권의 특질을 쭉 전반적으로 개관을 해봤고 내린 결론이 물권은 이제 절대권이다. 따라서 이제 누구에 대해서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물권이고 이 누구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물권이다. 이 특질로부터 도출되는 물권 효력을 우리가 우선적 효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물권은 채권이나 후순위 물권에 우선한다. 이걸 우선적 효력이라고 이걸 이제 반대로 뒤집게 되면은 누구 침해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물권이고 이 특질로부터 도출되는 물권 효력을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 이리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 우선적 효력하고 지금부터 살피고자 하는 물권적 청구권은 이 물권이 절대권의 특질로부터 도출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모든 물권에 공통적으로 인정이 되는 물권 효력에 해당이 되고 따라서 이제 시험은 물론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 여기 우선적 효력하고 물권적 청구권은 앞으로 민법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따라서 이해를 정확히 안 해두면 물권법 공부할 때 심지어 민사특별법 공부할 때까지 애를 묵으니까 정확한 이해를 꼭 해야 된다는 거. 여기 저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이 침해를 당하거나 침해당할 위험료가 있을 때 그 침해 상태를 제거해달라 또는 일정한 예방조치를 취해달라 청구하는 권리가 물권적 청구권인데 이 물권적 청구권이 종류가 다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물권적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구별 기준이 침해의 태양에 따라서 통상 이렇게 셋으로 구별한다. 어떤 식으로 물권이 침해를 당했에 따라서 이제 물권적 반환 청구권은 앞으로 민법 체익다 보면 이런 말들이 매 페이지마다 매 시간마다 나오는데 두 번 다시 설명을 안 해준다는 아는 걸로 간주를 해야 되니까 여기 반환 청구권은 점유 침탈이 있거나 침해의 태양이 또는 반환 거부 방법으로 물권이 침해를 당했을 때 빼앗아간 물건 반환해달라 반환 거부하고 있는 물건 반환해달라 청구하는 것이 글자 그대로 물권적 반환 청구권. 여기에 점유 침탈은 갑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을 을이 침탈 뺏어갔다. 뺏어간과 동시에 갑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물권을 침해했으니까 갑이 을에게 내 건물 반환해달라 또는 반환 거부 방법으로 물권이 침해당했을 때 건물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했고 임대차 존속権이 만료가 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 거부하고 있다. 그 반환 거부함과 동시에 임대인 갑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물권을 침해하고 있으니까 임대인 법의 법자도 모르지만 기간 끝났다 내 건물 돌려다오 물권적 반환 청구권. 여기 저 방해적 청구권은 점유 침탈 또는 반환 거부 이외의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침해를 당하면 물권적 반환적 행사하니까 이외의 방법으로 물권이 침해를 당할 때 그 침해 상태에 제거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방해적 청구권. 대표적으로 이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제 변함없이 많이 물어보는 사례가 이런 거고 갑이 토지 소유자다. 을이 무단으로 여기에 건물 지었다. 무단으로 건물 짓더라도 건물은 토지에 합쳐지는 거 아니니까 을 소유. 따라서 을이 건물 지은과 동시에 갑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침해 내 땅에다 건물 철거하라. 방해적 청구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동일한 사안에서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을이 등기소를 위조해서 자기 명의로 등기를 했다. 그러면 등기를 한과 동시에 갑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물권 침해했다. 갑, 내 땅에다 등기 말소시켜달라. 소유권에 기인한 말소 등기 청구를 한다. 대표적으로 방해적 청구. 요즘에 이제 시험에서 집중적으로 출제하고 중시되는 것이 이런 원인무효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 청구하는 것이 뭐에 해당이 되느냐. 물권적 조건 그중에서도 방해적 조건에 해당이 된다.
이걸 하도 물어보기 때문에 이걸 정리 잘하는 것. 그다음 여기 위에 두 개에서 알 수 있다시피 물권적 조건은 현재 이제 물권이 요 두 개는 침해당했을 때 반환 청구나 방해적의 조건 행사를 하는데 문제는 꼭 물권이 현재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만 물권 조건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침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예방 조치해달라 청구하는 것이 방해 예방 조건이다 보니까 꼭 현실적으로 물권이 침해당한 것이 아니고 침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물권 조건 인정이 된다. 이거 특징을 잘 캐치해야 되고 요거는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 다음 같은 경우 갑이 건물 소유자다. 을이 인근에서 건축 공사를 하는데 계속 깊이 파들어간다. 현재 건물이 붕괴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갑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물권이 침해당한 건 아닌데 계속 깊이 파들어가면 붕괴될 염려가 있다. 침해당할 염려가 있다. 이때 법의 법자도 모르지만 갑이 을에게 계속 깊이 파들어가면 내 건물 무너진다. 지방공사 좀 철저해라. 공사 중지해라. 방해방 청구권. 이때 이제 여기 지금 물권적 반환 조건은 침해 태양이 점유 침탈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점유 침탈이 있을 수가 없는 물권의 경우는 물권적 반환 조건이 인정될 여지가 없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저당권하고 지역권이라는 것. 여기 저당권하고 지역권은 방해적의 청구, 방해방 조건 두 가지는 인정이 되지만 이거는 점유 침탈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 이미 이제 물권법도 어느 정도 우리가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을이 갑으로부터 1억 원 빌리고 건물에 저당권 설정했다. 목적물 점유는 설정자가 한다. 다 하는 이야기고 제3자 건물을 침탈 뺏어갔다. 이때 저당권자 갑이 내가 건물에 저당권 가지고 있으니까 나에게 건물을 반환하라. 저당권의 기한, 저당권을 주장해서 물권적 반환적 권행사할 수 있는가? 안 된다. 이유, 얘가 건물 점유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 따라 점유가 수반되지 않으면 저당권 같은 거는 점유 침탈이 논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으니까 물권적 반환 조건 인정이 안 된다. 지역권도 토지 공동 이용이 지역권 특색이죠. 지역권자가 독점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 두 가지는 하도 물음과 정리 꼭 하고 그다음 물권의 조건의 성질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것만 신경 쓰면 되는데 첫째, 이 물권적 조건이 왜 인정이 되느냐. 유시간 표현을 빌리면 물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물권의 조건이 인정이 된다는 거. 못 알아들으면 이런 이야기란 말이야. 물권을 물권답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물권의 조건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여기에 무단으로 건물 지었을 때 내 땅에다 건물 철거하라. 이런 물권의 조건 인정이 얘한테 안 되면은 얘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따라서 이 소유권 다져려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소유권을 침해했을 때 침해성 때 재개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야지 물권이 물권 다진다. 이런 이야기야. 그렇다고 보면 물권하고 물권적 조건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한다는 거야. 물권이 요 물권을 물권답게 만들어서 물권의 조건이 필요한 거니까 물권이 이전이 되면 물권 조건도 따라서 이전이 된다는 거. 이런 사례를 지급으로 출전하는데 갑이 지금 토지 소유자인데 을이 무단으로 건물 지었어요. 갑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지금 침해당하고 있고 근데 얘가 이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를 해서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전 소유자,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 갑이 얘한테 물권의 조건 행사할 수 있는가 이야기인데 물권이 이전이 되면 소유권 넘어가면 물권의 조건도 따라서 이전이 되기 때문에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물권 조건 행사 못하고 새로운 소유자, 이제 얘가 소유자니까 이자가 얘한테 철거 청구한다. 이런 이야기니까 결과적으로 물권하고 물권의 조건은 분리 처분할 수 없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사례를 그대로 놔두고 저번에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물권적 조건은 사례 문제로 워낙에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민법은 지금 사례 문제가 15개 전후가 나오는데 여기 어찌 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물권적 조건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거야. 그 사례가 지금 이 을이 무단으로 건물 지었다. 그럼 현재 상태에서는 갑이 을에게 저 건물 철거 청구를 하는데
이 을이 이 건물을 무단으로 지어놓은 건물을 제3자 병에게 양도해서 소유권 이전이 됐다. 이랬을 경우에 갑은 누구를 상대로 해서 건물 철거 청구하는가 이런 것도 하도 물어보는데 여기 지금 물권적 조건의 경우는 A가 토지 소유자인데 이자 소유권이 현재 침해를 당했다는 것. 그러니 침해당하기 전 원래의 원활한 물권의 상태로 복구시켜달라. 여기에 물권의 조건이요. 따라서 현재 갑의 소유권, 물권을 누가 침해하고 있는가? 걔한테 물권의 조건 행사를 한다는 거. 이 경우에 이제 얘가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지만 이게 양도가 되면 현재 건물 소재는 병이기 때문에 갑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현실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자는 건물 양수인 병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얘한테 내가 소유자니까 건물 철거라고 말. 물론 내가 무단으로 지어놓은 거 아니지 않느냐 항변해도 얘한테는 그게 안 먹힌다는 거. 무슨 얘기냐? 현재 당신이 내 토지에 무단으로 갖고 있고 무단으로 건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내 소유권 침해했다. 그게 여기서는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얘한테 귀책 사유가 있냐 여부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말이야. 따라서 물권적 조건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침해자의 고의과실, 귀책 사유는 요하지 않는다 말이야. 얘한테는 귀책 사유가 없지만 현실적으로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고 말이야. 그러면 침해하기 전 원래의 원만한 소유권 상태로 복구시켜 줘야 되니까 철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 이때 이제 문제는 지금 이 을의 입장에서는 얘는 지금 갑의 토지란 걸 알면서 무단으로 건물 지었기 때문에 얘한테는 귀책 사유 고의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 을이 현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얘한테는 물권적 조건, 내가 소유자니까 건물 철거하라. 물권 조건 행사함과 동시에 플러스 얘가 무단으로 건물 짓는 것은 동시에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지 불법행위가 성립되니까 물론 얘가 손해봤고 불법행위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얘한테는 동시에 할 수 있단 말이야. 그 대신 이제 방금처럼 얘가 건물을 애울 수가 없으니까 논리적으로 풀으라는 거야. 건물을 병에게 양도를 하게 되면 물권적 조건은 누구한테 행사하느냐? 귀책사유는 없지만 현재 갑의 소유권을 침해한다는 얘기 때문에 얘한테 철거 청구 물권 조건 행사하려. 그러나 얘한테는 귀책사유는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뭐한다는 거게. 그러면 얘한테는 이제 물권적 조건만 행사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뭐한다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갑은 이 건물이 무단으로 지어짐으로써 토지사용 못했으니까 손해를 입은 거는 사실이란 말. 그럼 이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는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귀책사유는 얘한테 있기 때문에 무단으로 건물 지은 자는 얘기 때문에 얘한테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네요. 따라서 이 경우는 귀책사유는 없지만 물권적 조건은 병해경사,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얘한테 이런 거를 자유주의로 갖고 놀라는 거예요. 그다음 그 책에 보면 물권 조건 내용에서 얘는 이제 개념을 안 써놓고 반환 청구, 방해적 청구 종류만 써낸다. 이래 갖고는 문제 못 푸니까 어떻게 침해를 당한다 정리 전하고 가로친 2번 지역권 저당권은 반환 청구 인정이 한다. 뜬금없이 써놨는데 점유 침탈이 수반이 안 되니까 물권 저당권 동거 1번 양자 법적 문을 갖춘다. 가로친 4번 귀책사유 불문한다. 뒤에 다시 이제 당사자에서 물권 청구 누가 행사하느냐? 방금 해준 소리가 동그란 1, 2번에 또 얘 들은 거 점검 딱 하고 청구 상대방 누구냐? 현재 침해자. 여기 사료로 나오니까 정리 딱 하고 그 밑에 판례 3개가 거의 10년째 지금 사료 문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옛날에 이제 이런 판례들이 시험이 나올 때 속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요즘에는 10년째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무조건 맞춰야 될 공짜 문제나 마찬가지고 지금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얘가 무단으로 또 건물을 줬어. 이건 100% 지금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판례를 그대로 빌붙이고 외화도 문제 못 푼다는 거. 지금 이제 건물을 신축을 하다 보니까 요게 지금 미등기라고 말이야. 근데 얘가 이 미등기 건물, 무단으로 지어놓은 건물을 병에게 양도를 했다. 이 경우에 이 미등기 건물의 매수임, 저번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시험에 지겹도록 집중적으로 출제되는 것 중 하나가 미등기 부동산의
매수인의 법적 지위에 관해서 시험에서 하도 물어본다고. 요즘에 사례 등이 하도 이게 출제가 된다는 게. 미등기 부동산은 매수인의 법적 지위에 관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사례들인데, 지금 A한테 양도해서 A한테 소유권 넘어가면 두말할 것 없이 A한테 철거 청구를 해요. 이렇게. 아까 A 들어준 건 내가 못지라 했던 거예요. 소유자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미등기인 경우는 A가 이제 매수대금 완납하고 건물 인도받다 하더라도 미등기이기 때문에 A는 소유자가 아니라 그 말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A한테 철거 청구할 수 있는가, 이걸 묻는 판례가 1번인데, 이에 관해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 방해적 청구 상대방은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이 있는 자에게 방해적 청구한다. 그러면 이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법률상 분명히 소유자는 아니고 등기자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대금 완납,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건물에 대한 처분권은 A한테 있다 그 말이야. 따라서 이런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에 대해서도 물권적 조건 행사가 가능하다는 거. 다만 이놈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야. 이 건물을 A에게 임대를 해줬을 때 이런 임차인에게도 철거 청구하는가, 이걸 비교를 해보면 이런 걸 하도 시험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차이점을 금방 할 거란 말이야. 여기 임차인의 경우는 처분권이 없고 관리 권한밖에 없어요. 이런 임차인한테는 철거 청구를 당연히 못할 거란 말이야. 그러나 얘는 미등기 건물은 매수인이지만 사실상 관리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처분 권한이 있다고 말이야. 그래서 얘한테는 철거 청구를 하니까 정리 딱 하고, 그다음 문제는 이제 이걸 또 구별해야 된다는 거. 지금 이 을이 여기에 무단으로 건물 지었다. 그럼 무단으로 건물 지어도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니까 소유자는 그대로 을이라고 말이요. 그러면 이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이 건물에서 퇴거하라고 퇴거 청구할 수 있는가, 이걸 묻는 게 2번 판례인데, 처음에 10년 전에 이 판례가 처음 나왔을 때는 다 틀리고 나왔는데, 얘는 지금 이 건물을 소유자로서 점유하고 있는 자다 그 말. 그럼 자기 건물을 소유자로서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자기 건물에서 나가라고 퇴거 청구는 당연히 못할 거라고 말이야. 대신 얘한테는 퇴거 청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소유자니까 건물 철거하라, 방해적 청구를 할 것이고, 문제는 이제 이걸 한 단계를 더 나갔을 때 지금 건물을 을이 병에게 임대를 해줬다. 임대를 얘가 임차인으로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처분권 없고 관리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얘한테는 철거 청구를 못할 거라고 말이야. 철거 청구는 누구한테 하느냐? 당연히 이제 을에게 철거 청구를 할 건데, 임차인은 철거 청구를 못하고, 근데 철거 청구를 하려면은 그 전제로서 여기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퇴거를 해줘야 된다. 퇴거해야지 철거 들어갈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3번 판례. 최근에 이제 이 판례가 2010년도에 나온 판례인데, 이제는 이 판례까지 접목시켜서 사례를 지금 계속 반복 출제하고 있는데, 임차인처럼 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건물을 점유하는 자에 대해서는 거꾸로 얼마든지 퇴거 청구가 가능하다. 이게 3번 판례인데, 왜냐? 얘한테 퇴거 청구를 해서 퇴거를 시켜야지 얘한테 철거 청구하지 않겠냐고 말이야. 따라서 소유자로서 건물을 점유하는 애하고 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점유하는 애를 구별 잘하라. 사례를 사도물가. 그게 2번 3번 판례. 그 다음 물권적으로 다른 쪽과 관계 가로치 2번 정리 딱 하고 박스 외울 필요 없고 다시 집중. 책에는 지금 빠졌지만 사례 문제 풀기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자유자재로 갖고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물권적 조건 확장 적용이다 그래서 갑이 토지 소유자다, 을이 재산권자다. 재산권은 용익물권 물권으로 되어 있어요. 토지 사용권이 A한테 있고, 이 상태에서 제3자 A가 여기에 무단으로 건물 지었다. 그러면 을의 재산권 물권을 침해했고, 이거는 절대권이니까 내가 재산권자다 주장할 수 있으니까 이자의 침해 상태로부터도 역으로포, 이 논리를 잘 깨우치라는 말이야. 해서 이제 재산권자 경우는 A한테 적방으로 내가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건물 철거라,
재산권에 기한 방해적인 조건을 행사함으로써 제3자 침해 상태로부터 재산권 전환 보호가 돼요. 재산권은 물권이니까 물권 조건 세 종류가 똑같이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 이거를 임차권으로 바꿨을 때 똑같은 토지 사용권이지만 제3자가 또 무단한 건물 지었다. 의리 임차권 토지 사용권 침해했다. 그러면 임차인도 임차권에 기한 방해자가 청구하는가? 당연히 안 되고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얘한테 임차권을 주장 못한다 말이야. 얘한테 임차권을 주장 못하니까 이자와 침해 상태로부터도 보호받을 수가 없다. 이 논리 잘 깨우치는 거예요. 따라서 임차권의 경우는 얘한테 방해자가 청구를 못한다는 거예요.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물권 조건의 글자 그대로 물권이 절대권은 항상 이 말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절대권은 특질로부터 도출이 되기 때문에 물권이 침해를 당해져 물권 조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얘한테 임차권을 주장해서 철거 청구 못한다 말. 그러면 이 경우에 지금 분명히 이 임차인은 토지 사용권 임차권을 침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임차권 주장해서 철거 청구는 못한다 말. 그러면 얘는 보호받을 수 없는가? 그건 아니란 거야. 지금 원래는 임대인은 임대차에게 체결된 결과 목적물을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해줄 채무를 부담할 건데 사용수익해줄 채무 속에는 뭐가 포함이 됐느냐? 방해, 제거 의무도 포함이 됐다는 거야. 이 사례처럼 얘가 무단으로 건물 지어서 임차권을 침해를 하게 되면 얘가 토지 사용을 못한다는 거야. 그럼 사용수익해줄 채무가 얘한테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을 철거시켜줘야지 사용수익하지 않겠냐. 따라서 이 사용수익해줄 채무 속에는 방해적 의무가 내포돼 있어. 얘가 무단으로 건물 짓게 되면은 가부 소유권은 물권이고 가부 소유권 물권을 침해한 거니까 임대인이 소유권을 주장해서 방해적 청구를 한다고 말할게. 문제는 요 임대인이 나도 벌어먹고 살기 힘든데 예를 위해서 방해적 청구를 안 할 수도 있단 말. 그때를 대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이 제3자로서 갖는 소유권에 기인한 방해적 조건을 임차인이 대위 행사하면 되고 그 다음 이 경우는 지금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냐고 말이야. 지금 임대차 경우는 여기 지금 사용수익 채무 속에는 목적물 인도무가 내포되기 때문에 계약 체결된 이 토지가 인도가 돼요. 따라 대부분의 경우는 임차인이 이 목적물을 점유도 할거라고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임차인의 경우는 토지를 점유함과 동시에 점유권 현행 민법상 물권으로 되어 있죠. 점유권은 물권도 동시에 취득해요. 임차권은 채권도 취득하겠지만 그럼 얘가 무단으로 건물 지은과 동시에 이자 물권 두 개를 동시에 침해를 한다 말이야. 점유권도 물권 두 개가 아니라 점유권하고 임차권을 동시에 침해를 한다는 거. 그러면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임차권을 주장해서 철거 청구는 못하겠지만 점유권은 현행민법상 물권으로 되어 있어. 따라 점유권도 물권유 조건 세 종류가 똑같이 인정이 돼요. 그래서 얘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적 조건 행사로서 직접 건물 철거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번 시간에 가르쳐 줬다시피 이 경우에 민법 621조 등에서 반대 약정이 없으면 얘는 얘한테 임차권 등기 협력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임대는 협조를 얻어서 임차권 만약에 등기가 됐다. 그럼 등기된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마치 물건처럼 저번 마지막에 가르쳐 줬어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단 말. 그러면 621조에서 임대인 협조로서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은 제3자 A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단 말. 그럼 A한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으니까 이자의 침해 상태로부터도 역으로 이 경우는 보호를 받을 거라고 말이야. 따라서 이 A가 무단으로 건물 짓게 되면은 이 경우는 임차권을 A한테 주장할 수 있으니까 이자의 침해 상태부터 당연히 보호가 돼야 되고 따라서 등기된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임차권을 주장해서 A한테 방해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등기된 임차권은 그럼 따라서 이 경우는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이 임차권은 채권이라고 가르쳐줬죠. 따라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 물권적 조건 인정이 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물권적 청구권의 확장, 적용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런 거는 기초로 워낙에 사례에서 응용을 하기 때문에 외울 수가 없으니까 논리 딱 터득하고 자유적으로 갖고 놀라는 것.
그다음 물권법 꽃은 당연히 물권 변동이 건데 올해 총칙 공부할 때는 이렇게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이 민법은 실처법이니까 권리면에서 배우는 법이다. 그걸 법률 효과라 그런다. 이거를 이제 권리를 기준으로 압축시켜서 표현하면은 권리 변동이라고 압축시켜 표현할 수 있다. 민법 공부 이거 하나 배우는 거다. 법률 효과 권리 변동은 뭐 때문에 생기느냐? 대부분의 경우는 법률 행위가 오인되어서 권리 변동이 생긴다. 요 한 줄을 우리가 총칙 공부하면서 배웠다고 말이야. 그러면 물권법 시간에는 이 용어만 바꿔치기예요. 이 권리를 이제 물권으로 바꿔치기고 물권법이니까. 그럼 이게 물권 변동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럼 물권 변동도 토지에서 매매했다, 소유권 넘어갔다, 총칙된 권리 변동, 소유권이 물권인가 물권 변동으로 용어만 바뀐다 그 이야기야. 여기 물권 변동도 대부분의 경우는 법률 행위에 오인해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데 물권법에서 물권 변동 공부할 때는 여기 하나를 추가를 시킨다는 거. 올해 총칙 공부할 때도 대부분의 경우는 법률 행위에서 물권 변동이 권리 변동이 일어나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고 머릿속에는 담고 있으라서 나중에 물권법에서 이걸 추가시켜서 배운다고. 얘가 토지 소유자인데 부다, 사망을 했다. 그럼 비상속인이 사망과 동시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상속인에 이전이 돼요. 소유권이 이제 권리니까 우리가 권리 변동 권하지만 물권법에서는 소유권이 물권이니까 용어 바꾸나 물권 변동. 근데 이 경우는 이 부자지간에 비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에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가 없지 않냐 그 말이야. 그래서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고 이 경우는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물권법에서 추가시켜서 배운다는 거. 따라 상속을 비롯한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고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는 법률로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라는 경우도 있는데 요걸 이제 추가시켜서 배운다. 그럼 왜 물권법에서 물권 변동 배울 때는 이걸 추가를 시키는가? 저번에 이걸 또 집중 가르쳐 주세요.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물권의 존재는 제3자가 할 수 있도록 공시를 해야 된다고. 근데 이 공시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 여기 법률 행위한 물권 변동 경우는 공시 방법을 갖춰야지 물권 변동이 나지만 상속을 비롯한 이 반대 경우는 공시 방법을 갖추지 않더라도 방금 이해 들어준 이 경우는 등기 없이 피상속인 사망하면 하면 물권 변동이 나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시 방법의 차이가 있다는 거. 이것 때문에 물권 변동 원인에 이걸 추가시켜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총칙 공부할 때는 목적물이 부동산이나 동산 이거를 굳이 구별 안 했지만 다만 이제 심정적으로 동산은 중개대상물 아니기 때문에 우리 중개사 민법 공부할 때는 이 부동산을 전제로 주로 공부를 한다. 이렇게 전제하고 우리가 총칙 공부를 했다는 거. 대신에 물권법에서 물권 변동 공부할 때는 객체를 또 구별해야 되는데 목적물이 부동산이냐 동산이냐 부동산 물권 변동 동산 물권 변동 물론 이것도 물권 변동 원인은 똑같이 두 가지로 구별이 되고 그러면 왜 객체를 또 구별하냐 이것도 공시 방법의 차이 때문에 부동산의 공시 방법을 등기고 동산은 인도니까 이 공식법의 차이 때문에 구별한다는 거. 따라서 총칙은 내가 여러 번 가르쳐 줬어. 물권법이나 채권법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의 기본 논리를 배우는 거라고. 그 기본 논리를 이렇게 응용해서 물권법에서 물권 변동 공부를 한다는 거. 따라서 젓가락 하나씩 얹어 놓는다. 요거 추가되고 객체 추가되고. 모르자 시험과 관련해서는 옛날에 2009년도 19회 시험까지는 동산 물권 변동에서 간간히 한 문제씩 나왔는데 이때 이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데모를 또 엄청 했다고. 그래서 동산 물권 변동은 19회 2009년도 이후에는 지금 10년째 출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 틀만 딱 알고 이거는 열애시켜버려도 상관이 없고 99.99% 시험은 여기에 집중돼서 당연히 출제될 것이고 따라서 이 틀을 딱 머릿속에 담아놓고 이 틀에 따라서 우리가 물권법 공부를 하고 물권 변동은 둔말을 끊는 물권법 꽂히니까 이게 민법 공부 목표니까 물권법에서 물권 변동에 꽂힐 거라고 이렇게 이걸 염두에 두라는 거야. 틀 딱 잡고 113페이지 114페이지 집에 가서 있고 공시 원칙 다 가르쳐 쭉쭉 읽으란 말이야. 그 다음에 공시 원칙
이 공시원칙도 시간 중에 지금 매 시간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 공시원칙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불문하고 우리 민법상 공시원칙은 다 채택이 되었고 물권 거래를 할 때는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상 공시 방법을 갖춰라. 공시 방법만 차였고 등기냐 점유냐 이거 참여했지. 공시원칙은 다 채택이 되었다는 거. 근데 이제 문제는 시간 중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기초 입문과정부터 내가 가르쳐 줬는데 공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물이 부동산이나 동산에 따라서 현행 법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 부동산의 경우는 공신원칙 채택이 안 되고 동산만 채택이 되었고 따라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건데 갑이 토지 소유자다. 이 을이 갑의 토지를 팔아먹기 위해서 등기소를 이조해서 자기 명의로 등기를 했다. 소유자가 아니고 해서 제3자 병에 양도를 했는데 이 병의 눈으로 볼 때는 등기부상 얘가 등기를 가져왔다 보니까 소유자라 보일 거라고 하면서 그래서 공신원칙 공시방법 신뢰한 자를 보호해주자. 아무리 따져서 공신원칙이니까 무고래자 명의 등기 공시방법을 신뢰한 자 그래서 소유자로 믿은 자 얘를 보여줄 것인가. 부동산의 경우에 만약에 공신원칙 인정이 되면 얘는 소유권을 취득하겠지만 공신원칙 인정이 안 되면 소유권 취득 못한다 그 이야기인데 현행 법조상으로는 부동산의 경우는 공신원칙이 채택이 안 되기 때문에 무고래자 명의 등기를 신뢰하고 양도받은 자가 보호받을 수가 없다. 따라 소유권 취득 못한다. 따라서 이 갑 진실한 권리자가 그대로 소유권을 보유하니까 얘는 병에게 내가 소유자다 등기에 맞서게 달라 소유권을 당연히 주장할 수 있고 얘는 사기꾼한테 돈만 날리고 소유권 취득 못하고 결과 이렇게 될 것이고 동산의 경우는 현행 민법상 이제 공신원칙이 채택이 되었는데 따라서 이제 동산의 경우는 정반대 결과가 될 것이고 갑이 노트북 소유자다 을에게 빌려줬다 소유자가 아니면서 점유하고 있다 제3자 눈으로 볼 때는 얘가 점유하니까 소유자로 보인다 양도받았다 그러면 이 공시방법 신뢰한 자가 동산에게 보호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한다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왼쪽 부동산과 정반대의 결과가 발생이 되는데 이때 이제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동산 노트북에 대한 동산에 대한 소유권 물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때 얘가 소유권 취득하는 것 동산에 관한 물권 취득하는 것을 선의취득 이렇게 이야기해요. 따라서 동산의 경우에 이 선의취득 인정이 되는 것은 동산의 경우에 공신원칙 인정되는 결과 선의취득 인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니까 공신원칙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동산의 경우는 선의취득은 인정될 수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게 부동산하고 동산의 차이다 보니까 동산 물권 변동에서는 이 선의취득에 관해서 한 문제씩의 과거에 출제가 됐었다 그 이야기야. 2009년 이후부터 이게 이제 출제가 안 되고 있고 따라 동산의 경우는 이 정도만 이해를 하면은 공부하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 시험 문제는 요즘 안 나오고 있으니까 열애시키고 부동산과 관련해서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 그러면 현행 민법상으로 이게 지금 무고리자인 경우는 공시방법 신뢰한 자가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 못하고 진실한 권리자가 이제 보호가 되는데 사실 얼른 보면은 얘도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거란 말이야. 지금 등기부서는 분명히 얘 명의로 등기되었어. 얘가 아무리 서류 이자하고 뭐 했다 하더라도 등기부에 서류 이자에서 등기했다 이런 게 표기가 안 되기 때문에 보통 그 등기처럼 나와 있고 일반 입장에서는 얘를 소유자로 믿을 수밖에 없을 건데 대금 정당히 지불했고 왜 얘는 소유권 취득 못합니까? 부동산의 경우는 공신원칙 인정이 안 돼서 얘가 불이익을 입습니까?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 등기법에서 그 배경까지 다 공부했으라 보지만 지금 이 부동산까지 공신원칙 인정이 되냐 마냐 하는 것은 어떤 이론상의 문제도 아니고 논리상의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각국의 나라 사정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다는 것.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나라는 부동산까지 공신원칙이 채택이 되어 있지만 불란서 같은 나라는 공신원칙이 채택이 안 됐어요. 우리 민법이 모방한 것이 불란서인데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물론 몇 가지 차이는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차이 중 하나는 독일 같은 나라는 등기 신청하면 등기관에게 실질적 심사권이 인정이 돼요. 등기 원인의 유효성 여부까지 심사하고 등기를 받아준다는 것. 얘가 예로부터 토지 매수했다고 등기 신청했다. 등기 원인 매매. 이 등기의 유효성
매매가 유효한가 이것까지 확인하고 등기를 받아주기 때문에 무고래자 명의로 등기될 개연성은 거의 없다는 거. 권리자문으로 등기가 되고, 그러니 이 등기 실련자도 당연히 보호가 돼야 되고, 독일의 경우는 이런 논리고, 따라서 부동산 거래 공신원칙 인정이 되지만 불란서는 실적 심사권 인정이 안 되었고, 이걸 본다는 것이 우리나라고, 따라 우리나라도 등기권에게 실적 심사권 인정이 안 돼요. 따라서 등기에 필요한 서류만 형식적 심사가 받아주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 말. 그러니까 무고래자 명의로 등기될 개연성이 높은데 그 등기 믿은 자를 보호를 해주게 되면은 진실한 권리자 희생이 너무나 크다 그 말. 얘는 무슨 죄냐 그 이야기야. 따라 나라 꼴이 이런 상태에서는 부동산까지 공신원칙 인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그 이야기인데, 지금부터 한 2년 전부터 이게 워낙 이제 사회문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부동산까지 공신원칙을 인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이걸 지금 연구를 해서 민법을 좀 개정을 하겠다고 선포를 했는데, 법제처에서 이게 또 탄핵 전국에다 대선 전국 맞물다 보니까 이게 또 위화무예가 돼버려서, 이게 만약에 부동산까지 공신원칙 인정되는 걸로 법이 개정이 되면은 아마 해방 이후에 법학에서 가장 획기적인 제도 변화가 있고, 이거 하나 때문에 엄청난 이제 변화가 생길 건데 우리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중개업자도 편하고 수험생들도 공부하기 편하고 부동산까지 공신원칙이 만약에 채택이 된다면은, 근데 이게 위화무예가 됐다는 거죠. 지금 언젠가는 부동산까지 공신원칙 인정되는 것으로 독일처럼 법이 바뀌긴 바뀌어야 되겠게. 그러나 아직까지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대신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는 뭐를 깨우쳐야 있다고는 시험에서 안 물어보고, 시험관에서 뭐를 깨우쳐야 하는가. 지금 우리 법제상으로는 부동산의 경우에 공신원칙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무권리자 한 명의 등기 믿은 자는 보호가 안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거래 안전을 해칠 수가 있다는 거. 진실한 권리자는 보호는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법에서는 이런 부동산의 경우에 공신원칙 인정되지 않는 법제상의 흥결을 보완하기 위한 개별 규정들을 여기저기에 대신 널어놓고 있다 그 말. 이 개별 규정을 통해서 제3자들을 보호를 해주고 있단 말. 이걸 따라서 시험에서 해년마다 서너 문제씩 이 대목에서 출제가 되는데 우리가 이미 두 가지는 배웠다는 거야. 총칙에서 뭐를 배웠느냐, 이런 것들을 배웠지 않느냐 말이야. 지금 채권자 간결표 mental하고 해서 얘가 토지에 대해서 을하고 가정매매를 했다, 무효다, 등기 가지고 써도 소유자 아니다, 제3자 양도되면 1. 공신원칙 인정이 안 되니까 소유권 일단 취득 못한다. 그러나 2. 얘가 선인 경우 이게 허위표시 생겼다는 것을 얘가 모르고서 매수했다, 이래는 좀 보호를 해주자 해서 108조 2항에 허위표시는 무효이지만 무효를 가지고 선이 제3자에게 대하지 못한다. 따라서 얘가 선이면 소유권 취득하더라는 거. 그러면 얘가 선인 경우에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결과에 있어서는 마치 부동산의 경우에 공신원칙 인정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생기지 않냐 그 말. 무권리자 명의 등기를 믿었는데 얘가 소유권 취득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공신원칙 인정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이 되는데 선의 제3자 보규정에 의해서. 그러나 여러분 주식기인 것처럼 이 경우에 얘가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부동산의 경우에 공신원칙 인정되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공신원칙과 상관이 없이 선의 제3자 보규정에서 소유권 취득. 공신원칙 인정이 되면 얘가 악이어도 소유권 취득이 되네. 이거 선일 때만 소유권 취득하지 않냐 말이야. 그래서 총칙에 나오는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들, 비준위 표시 107조부터 110조까지 무효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 대응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들이 부동산의 경우에 공신원칙 인정되는 법제성 흥결을 보완하기 위한 개별 규정들에 해당이 되고 시험에 쏟아나오고 계약법 해제할 때도 공부를 했다. 조문 수적과 내용고 다녀오는데 548조 1항 단서. 여기 지금 해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해제를 했을 때 제3자가 보호가 되는가. 해제 의사표시하여 제3자 권리는 해야지 뭐한다. 이런 548조 1항 같은 거. 여기 선의 제3자 보기전은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경우에 공신원칙 인정되지 않은 법제성 흥결을 보완하기 위한 개별 규정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시험이 아예 쏟아져 나온다는 거. 요거 신경 쓰면 책에 빠져 있으니까. 그 다음
맹인빵 임목등기는 기초인민과정부터 가르쳐주면 가르쳐줬으니까 그 여러분 목표가 집에 가서 쭉쭉 있고. 그다음 물권행위, 채권행위. 우리가 총칙 공부할 때 법률행위 종류에서는 우리가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왔어요. 이 단독행위하고 계약, 합동행위. 물론 합동행위는 안 가르쳐줄 거예요. 뭐 시험하고 상관없으니까. 그 중에서 단독행위가 압도적으로 시험에 출제가 된다. 단독행위 이해 못하면 민법공부 지장 처리한다. 시험을 떠나서 이거 하나만 집중 가르쳐줬다는 거 그렇게. 그 대신 이제 그때 뭔 소리를 하고 넘었느냐. 두 번째로 저 중요한 것이 채권행위, 물권행위. 이 채권행위를 다른 말로는 부담행위, 여기 물권행위를 처분행위 그러는데 이 채권행위, 물권행위도 엄청 중요하다. 총칙에서 지금 두 번째로 이게 나왔었는데 그러나 이거는 물권법에서 공부할 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몰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물권법에서 배웁시다 하고 넘어왔는데 요거 채권행위, 물권행위 요게 지금 나왔다 말로 요걸 이해를 못하면 물권법 공부할 때 엄청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 정책 공부할 때 특징만 간단히 몇 가지 짚고 넘어왔지만 지금부터 이걸 집중 공부를 하자는 거야. 먼저 채권행위도 법률행 일종이고 물권행위도 물권행위 일종이야. 그러면 채권행위는 뭐고 물권행위는 뭐냐?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물권법 공부를 하기 때문에 물권행위에 대한 개념을 완벽하게 자유자재로 갖고 놀아야 된다는 건데 이 토지에 대해서 두 사람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미 총체적 공부했다시피 이 계약을 우리가 법률행위라 한다고 말이야. 그 중에서도 매매 계약 같은 것은 이 계약이 성립되면 매도인에게는 소유권 이전 처무가 생기고 매수인에게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채권이 생겨요. 이처럼 이제 채권이죠.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이다. 그래서 매매 계약 같은 것을 우리가 채권행위라고 부른다고 말이에요. 이 계약이 법률행위, 총체 배웠다며. 그 중에서도 매매 계약 같은 것은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이다. 그래서 이런 거를 채권행위. 다른 말로는 이 채무를 발생시킨다, 의무를 부담 지운다. 그래서 이런 거를 부담행위. 따라서 채권행위는 특징이 뭐냐? 채무를 발생시키니까 자 1월 10일 날 매매계약 체결했다. 2월 10일까지 소유권 등기로 약속을 했다. 그럼 이때까지 이 채무를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채권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이게 채권행위의 본질적인 특색이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2월 10일 이행기가 도래했다. 그럼 매수인은 때 됐다 소유권 넘겨달라 청약. 그래 알았다 소유권 넘기니까 승낙. 그러면 양의사피 합치가 돼서 두 사람 사이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공시 방법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이 매도로부터 매수는 이전 소유권이 물권이니까 흔히 말하는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 이때 이제 요 합의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계약 일종이고 그럼 이게 원인이 되어서 물권 변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여기가 계약으로서 법률행위니까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소유권 이전에 관한 합의 이런 거를 물권 행위라고 부른단 말이야. 법률행위 종류 중에서 이 계약도 법률행위, 소유권이나 합의 이 합의도 계약이니까 법률행위. 이것도 하나의 법률행위고 이것도 하나의 법률행위인데 그 중에서 매매계약 같은 것은 채권 채무를 발생한다고 해서 법률행위 종류 중에서 채권행위. 소유권 이전 합의 같은 것은 물권 변동을 일으킨다고 해서 이런 거를 법률행위 종류 중에서 물권 행위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점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처럼 채무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고 이 물권행위가 있게 되면은 소유권 이전 물권 변동이 직접 일어나는 거지 채무가 생기는 거 아니라는 거. 따라서 물권행위 특징은 여기 채권행위처럼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를 않는다. 이게 양자의 본질적인 차이라는 거. 흔히 이제 우리가 실무에서 주로 겪고 사는 부동산 거래는 칠판의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이 채권행위가 원인이 돼서 이행수단으로 물권행위가 행해진다 그 말이야. 입문 과정부터 내가 이런 걸 가르쳐 줬어요. 법전 순서를 잘 보면서 민법은 체계적으로 공부 안 하고 민법전 전화 한 마리에 총칙이 들어있어요. 왜 이걸 두고 있느냐? 물권법, 채권법의 공통적인 법의 기본으로를 추출해서 친족상속은 예외고
여기에 규정을 해놨다는 거. 그래서 총칙에 적용되는 정칙에서 배우는 기본 논리를 이해하면 물권법, 채권법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래서 법전이 아주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이 과정을 보면은 이게 한 가지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 이런 걸 가르쳐 줬다고. 우리 법전 순서가 총칙 민법 제일 앞머리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물권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채권법이 나오고 이 순서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법전을 보면 이 계약이 성립돼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행이 되는가 요 일련의 과정을 법전에다가 순서대로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배우니까 민법과는 다른 거 없어. 요 일련의 순서 배우는 거다. 이거하고 여기다 살 붙여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매매 계약이 먼저 있고 이게 옹이돼서 이행수단으로 소유권이랑 합의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이 넘어가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야.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이 채권행위니까 이걸 다루는 법이 채권법이라고. 다 총칙 있고 그 다음에 채권법이 나와야 돼. 물으르듯이 법전 만들려면. 그 다음에 이제 물권행위. 그 다음에 소유권 넘어가 소유권이 물권이니까 이 물권행위가 이행수단에 해당이 돼. 이게 그 다음에 나와야 되고. 그래서 독일 같은 나라는 제일 앞머리에 총칙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요 순서대로 물 흐르듯이 채권법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물권법이 나오는데 왜 우리는 이게 뒤죽박죽이 되었느냐. 이 독일 민법을 모방한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이 독일 거를 모방했다는 걸 표를 안 내기 위해서 이 순서를 바꿔놨던 데 가르쳐줬어요. 총칙 그 다음에 이 모자란 애들이 물권법 채권법 더 모자란 애들이 또 있다. 그게 대한민국이란 말이야. 일제 36년 식민지시를 살다 보니까 요 일본 잘못된 이걸 또 그대로 뻔딴 거 이렇게. 그래서 법전이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거야. 차라리 독일 거를 그대로 뻔따면은 물 흐르듯이 법전이 만들어졌겠지만. 그래서 입문과정부터 내가 이걸 부탁을 했어요. 법 공부할 때 총칙 배우고 그 다음에 채권법 먼저 한 번씩 읽어보라고 그렇게. 그 다음에 물권법 읽고. 그러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수도 있다는 거야. 다만 대한민국 모든 민법 교재는 법전 순서에 따라서 책이 설명이 됐다 보니까 총칙 나오고 우리 교재도 맞죠. 그 다음에 물권법 나오고 그 다음에 채권법이 뒤로 돌아갔다고. 법전 순서대로.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총칙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채권법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물권법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공부 방법이라는 거야. 민법 공부할 것만도 없어. 이 일련의 과정을 법전에 넣어놓고 이거 하나 딱 배우는 거야. 이렇게. ES라 보고 그 다음 물권행위에 관해서는 이제 자유를 갖고 놀아야 되니까 여기 칠판의 사활에서는 여기 지금 물권행위라고 말할게. 그러면 이런 거는 뭐이겠냐 말이야. 우리가 시간 중에 예를 많이 들은 것 하나가 이런 건데 의리 가부로부터 1억 원 빌리고자 한다. 채권자가 저당권 설정을 요구를 했다. 그래서 얘가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 이걸 객체로해서 저당권 설정 계약처라고 채권자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줬다. 얘 채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한다. 저당권은 담보 물권. 얘가 저당권 물권 취득하는 것이 물권 변동. 물권이 발생하는 거 변경이나 소멸한 거 싸잡아서 물권 변동 그러니까. 그러면 저당권 취득이라고 하는 물권 변동은 뭐 때문에 생겼느냐. 저당권 설정 계약이 원이었죠. 요 계약이 법률에서 물권행위고 저당권이 물권행위니까. 따라서 요게 여기서는 물권행위에 해당이 되고 이게 원이어서 이게 발생됐으니까. 또는 시간 중에 예를 많이 들어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일 것이고 갑이 토지 소유자다. 을이 땅 빌려달라. 그래서 재산권 설정 계약처라고 얘 앞으로 재산권 설정 등기해서 얘가 토지 사용권 재산권을 취득했다. 물권 취득했다. 물권 변동. 이 재산권 취득이라고 하는 물권 변동은 뭐 때문에 생겼냐. 재산권 설정 계약이 원인이 돼서. 더 나아가서 이 경우에 을이 재산권자인데 얘가 재산권을 포기를 했다면 권리자가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으니까 재산권을 포기되면 재산권이 소멸이 돼요. 그러면 재산권이 소멸하는 것도 물권 변동, 발생, 변경, 소멸 줄여서 물권 변동을 하니까. 그러면 여기 재산권 소멸하거나 물권 변동은 뭐 때문에 생겼는가? 재산권의 포기에 의해서. 여기서는 요게 물권 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말이야. 이런 거를 잘 깨우쳐라고 말이야. 앞으로 직업대로 교재 이런 용어들이 튀어나오니까. 여기서는 요게 물권명이 일으키는 법률행위 물권 행위 이렇게. 그 다음 또 한 가지 깨우쳐야 될 것은 우리가 총칙에서 법률행위 종류에서 배웠다시피 의사표시 개수 등에 따라서
법률행위를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로 구별하더라 말. 그 물권행위도 법률행 일종이니까 똑같이 단독행위도 있고 계약도 있다 말. 연습해 보면 여기 저당권 설정 계약은 물권행위 중에서 글자 그대로 계약. 소유권 이전하는 합의도 물권 계약. 여기 재산권 설정 계약도 물권 계약. 여기 재산권 포기는 얘가 재산권을 포기할 때 일방적으로 포기하겠다 의사표시 하면 되니까 당연히 이거는 단독행위. 그 중에서도 재산권이 물권이니까 요게 물권적 단독행위. 이처럼 물권행위도 법률 일종이니까 단독행위 계약 똑같이 있다는 것. 그 다음 또 한 가지. 여기 이제 칠판의 사례를 보면은 여기 동사는 제껴버리고 지금 부동산과 관련해서 법률행위한 부동산 물권 변동의 경우는 등기해야지 이제 공시법 등기니까 물권 변동이 일어나고 이게 저 법 조문은 186조다. 다 알고 있을 건데 상속을 비롯한 그 반대 경우는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요게 187조 그렇게. 그러면 여기 지금 총칙에서도 이 법률 행위가 옹이되어서 권리 변동을 한다. 요 한 조를 이제 배웠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대부분은 권리 변동 원인이고 그러면 물권 변동 배울 때는 이렇게만 바뀐다는 거예요. 이 권리 변동이 물권 변동으로 바뀌게 되고 이 법률 행위가 용어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 법률 행위가 무엇으로 바뀌느냐?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 행위. 이걸 물권에서 배우니까 이 법률 행위가 곧 뭘 의미하느냐? 물권 행위로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젓가락 하나 얹은다. 물권 변경을 하면 등기해야 되니까 등기한다 이렇게. 따라서 186조에서 말하는 이 법률행위가 곧 뭐를 말하느냐. 저기서 말하는 채권행위가 아니라 물권행위를 말한다. 186조에서 말하는 법률행위로는 부동산 물권비도 등기하다 했을 때 법률행위는 이 물권행위를 말한다. 이런 거를 잘 깨우쳐 놓으라고 말할게. 따라서 물권행위 있고 등기 갖추면 물권 변동이 일어나요. 이게 186조예요. 여기 보면 전부 소유권 이전 합의 등기하고 재산권 설정 계약 등기하고 그러면 물권 변동 물권 일어나고 여기 재산권은 포기도 물권 행위 단독 행위니까 재산권 소멸이 되려면 재산권 등기를 당연히 말소 등기해야 되고 186조에 따라서 이게 물권 행위로서 법률 행위니까 186조 적용 말소 등기한다. 이런 거 암기사항 아니니까 원리에 따라 정리 잘할 것. 이 정도였으면 물권행위 기초는 이해서라 봐요. 그 다음 물권행위자 공시 방법 관계가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옛날 초창기 때는 의사주의 형식주의 이론 자체를 시험에서 자주 물어봤는데 요즘에 의사주의 형식주의 이론을 물어보면 품격이 떨어져버려. 우리 중개사 시험 수준 이미 그 수준은 옛날에 제가 넘어섰기 때문에 따라서 기본적인 내용만 또 모르면 공부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니까 시험을 떠나서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고 먼저 의사주의 형식주의는 이런 걸 말하는데 이 의사주의는 다른 말로는 등기부에서 배웠겠지만 간단간단히 짚고 넘어가자 말. 계약요건주의 이거는 불란서 쳤다고 따라서 불법주의. 형식주의는 성립요건주의 이거는 독일에서 쳤다고 따라 독법주의 이렇게 되어 가는데 통용되는 용어는 의사주의, 형식주의 이 용어가 많이 통용이 되고 이거는 저 뭘 의미하느냐 이런 걸 의미한다는 거. 지금 칠판의 사를 놓고 토지 매매를 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에는 합의를 했다. 이 물권행위를 했다. 그러면 여기 의사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물권행위만 있으면 바깥 말로는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의사표시만 있으면 등기 없이도 공시방법 갖추지 않더라도 당사자서에서는 물권 변동을 한다. 그래서 의사주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물권 변동을 한다 그 말. 등기 없이도 그 의사표시가 요 물권행위를 말하고 따라서 이제 당사자서에서는 이 의사표시만 있으면 물권행위만 있으면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을 하니까 을은 등기 없이도 자기가 소유자란 것을 갑에게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고 등기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갑이 등기를 가졌다 보니까 토지를 제3자 병에게 양도를 했다 해서 A한테 등기가 넘어갔다. 요리되면
여기 을 매수인은 공시방법 등기까지 갖추지 않는 한 제3자에 대해서는 자기가 소유자라는 것을 대항할 수 없다. 소유권 주장을 못하기 때문에 얘가 소유권 취득, 얘는 소유권 잃어버린다. 이런 걸 의사주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대항요건주의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건데, 따라서 이제 의사주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동시에 단점이 뭐냐 그러면 법률관계가 대내적, 대외적으로 분열이 생긴다는 거. 대내적, 당사자서에 있어서는 이 의사표시 물권행위만 있으면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을 하니까 얘는 등기 없이도 자기가 소유자라는 것을 갑에게는 주장할 수 있지만 제3자에게는 소유권을 주장을 못하니까 대내적 소유자, 대외적 무권리자, 법률관계와 분열이 생긴다. 이런 걸 의사주의. 이에 비해서 우리 민법이 채택하고 있는 것이 형식주의인데, 형식주의는 글자 그대로 칠판의 사례를 그대로 놔두고 이 물권행위 의사표시만 있어가지고는 물권 변동이 안 나오고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인도라는 형식을 갖춰야지 물권 변경을 한다 말이야. 따라서 아무리 소유권 이전하는 합의, 의사표시, 물권행위를 천반반 하더라도 줄 것 주고 받을 것 다 반당하더라도 등기라는 공식 방법 갖추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서도 물권 변동이 안 일어난다는 거. 따라 얘는 등기 없이는 자기가 소유자라는 것을 갑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없다. 의사적의 차이점. 물론 얘가 등기에 가지고 있는 걸 기하로 해서 제3자 병에게 양도해서 등기 넘어갔다. 등기 없이는 얘한테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고, 따라서 형식주의는 특징이자 동시에 뛰어난 장점이 법률관계가 대내적, 대외적으로 분열이 안 생기고 획일적이 된다. 왜냐? 등기 없이는 자기가 소유자라는 것을 갑에게도 주장을 못하고 제3자 병에도 주장 못하니까 법률관계가 분열이 안 생기고 획일적이 된다. 우리 민법은 당연히 형식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주의할 것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 첫째, 형식주의를 채택했다고 해서 모든 물권 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가 채택되는 건 아니죠. 여기 조문에서 알 수 없이 법률 행위한 물권 변동의 경우는 등기를 해야 되니까 요거는 형식주의가 채택이 되어 있지만 상속을 비롯한 갑이 부로서 토지 소유자가 사망했다.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등기 없이도 상속인의 소유권이 이전이 되니까 이거는 등기 없이도 물권 변경을 한다고. 따라서 상속을 비롯한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물권 변동 경우는 형식주의가 채택이 안 됐다고 말. 이걸 특히 유념하라는 거예요. 모든 물권 변경에서 형식주의가 채택되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조심할 것은, 그러면 여기 지금 상속을 비롯한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부동산 물권 변동의 경우는 지금 등기 없이 물권 변경을 한다 이렇게 됐다고. 형식주의가 채택이 안 됐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의사주의가 채택이 된 것인가? 이렇게 또 엉망진창으로 공부한 수험생이 90%가 넘는다는 거야. 이거는 의사주의하고는 전혀 해당이 없다는 거야. 의사주의를 채택하는 건 아니라고 말이야. 무슨 이야기냐? 여기 형식주의냐 의사주의냐 대립이 생기는 것은 이걸 전제하고 있단 말이야. 매매계약 체결했다. 소유권 이전을 합의했다. 여기까지는 딱 공통적으로 전제가 되는 거렇게. 그런 다음에 등기해야지 물권 변경을 한다. 형식주의. 등기 없이도 물권 변경을 한다. 요게 의사주의라고. 따라서 형식주의냐 의사주의냐 대립은 요게 전제가 되어 있어. 법률 행위로는 물권 변동을 전제로 해서 형식주의냐 의사주의냐 이 대립이 생기는 거라고 말. 근데 이거는 아까 상속은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이기 때문에 형식주의 의사주의가 적용되는 분야가 아니라 그 말이야. 다 등기 없이 물권을 한다 해서 의사주의 채택했다고 엉망진창으로 체계 잡으면 큰일 난다는 거야. 이 정도에서 말하셨을 거야. 그 다음 물권행위자 독자성 무인성이자 문제인데, 얼마 전에 대리 공부할 때 이런 소리하고 넘어왔어요. 대리에서 수권행위가 나오는데 이 수권행위 경우도 독자성 무인성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는 이제 대리 공부하는데 모른다고 해서 지장이 없고 시험에 낼 일 없고 또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결론은 똑같다는 거예요. 따라서 몰라도 상관이 없다. 괜히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 이거는 넘어왔는데 그때 이런 말을 또 했어요. 그러나 물권법 들어가서 물권행위의 독자성 무인성이 나오는데 이거는 목숨 걸고 깨우쳐야 된다고.
물권법 이해를 하기 위해서 대리에서 숙권행위 독자성 무인성은 무엇이어도 상관이 없지만 여기서 물권행위의 독자성 무인성은 뭘 규명하고자 하는가? 지금 이런 걸 따지고자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주로 실무에서 다루는 부동산 거래를 보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쳤다 했어요. 토지에서 매매계약 체결했다. 채권행위. 이게 원인이 돼서 결과 이행수단으로 소유권 이전 합의 물권행위하고 그 다음에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이전 물권 변동이 일어나고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여기 매매계약 채권행위 원인이 돼서 물권행위해주고 따라 채권행위를 흔히 다른 말로는 원인행위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이 경우에 대해서 결과 물권행위해지기 때문에 할게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이 물권행위의 독자성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 물권행위가 원인행위인 채권행위하고 별개 독자적으로 행해지는가 아니면은 같이 행해지는가 쉽게 말하면 이걸 따지는 것을 물권행위의 독자성 1위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여기 독자성을 인정하자는 것이 다수 학자들의 견해고 판례는 거꾸로 독자성을 부정한다. 여기에 판례 입장인데 다수 학자들은 이 물권행위는 원인행위인 채권행위고 별개 독자적으로 행해진다. 판례는 독자성을 부정하니까 아니다. 이거는 환경을 합체돼서 같이 행해진다. 이런 이야기인데 왜 이런 걸 따지고 앉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다는 거. 이거를 지금 거래 관행에 따라서 분석을 해보면 두 사람이 1월 10일 날 토지에서 매매했다. 이때 계약금 주고 한 달쯤 뒤에 2월 10일쯤에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했다. 또 한 달쯤 뒤에 3월 10일쯤 매도인은 등기에 필요한 서류 거부하고 매수는 잔금 지급했다. 그 다음에 등기 신청, 매수는 소유권 넘어간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이렇게. 근데 이제 다수 학자들은 물권행위 독자성을 인정하는 입장이니까 1월 10일 날 이 사례를 날짜별로 이렇게 써놨다고 말이야.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월 10일 날 매매계약 체결한 날 이때는 이제 채권행위만 행해주고 물권행위는 따로 3월 10일 날 이때 행해진다고 본다고 말이야. 그럼 왜 다수 학자들이 3월 10일 날 등기에 필요한 서류 거부하고 매수인이 잔금 지급한 날 이때 소유권 이전 합의 물권행위와 따로 행한다고 보는가? 이게 물권행위 독자성 인정한다 그 이야기인데 이거는 당사자의 심리 상태를 분석을 해본 거예요. 이 매도인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했다. 무슨 생각합니까? 그걸 묻고 있단 말이야.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했으니까 얘는 심리적으로 이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얘한테 이전하는가 보다. 이런 인식을 할 것이고 매수는 잔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다. 잔금 주었으니까 이제 소유권이 나에게 넘어오는구나. 이런 인식을 한다는 거. 매도인은 소유권이 넘어가는구나. 매수인은 넘어오는구나. 양인식이 합치가 됐다. 이런 게 소유권 이전은 합의다. 그 말일 거야. 따라 이때 물권행위가 따로 행진다. 그러나 판례는 독자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이야. 1월 10일 날 매매계약 체결한 시점 이 채권에 행해질 때 동시에 소유권이나 합의 물권행위도 같이 행해진 걸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가? 이것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이 갑이 1월 10일 날은 미성년자인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3월 10일 되기 전 3월 한 3일쯤 19세가 돼서 이때는 성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빠른 사람은 눈치챘겠지만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고 성년자는 능력자야. 미성년자 범위는 취소사유당이 되고 성년자가 되면 취소사유가 아니고 그러면 만약에 판례처럼 이때 채권행위 물권행위가 같이 행해지면 다시 하고요. 이게 다 법률행위 일종이라고. 이것도 하나 법률행위 이것도 하나 법률행위. 그러니까 이때 같이 행해지게 되면 이거는 미성년자 상태 됐기 때문에 채권행위 물권행위가 다 취소사유 해당이 돼요. 그런데 다수 학자들처럼 물권행위 때 따로 행해진다고 보면은 채권행위는 제한능력 상태에서 했으니까 취소사유 해당이 되나 물권행위는 성년자로 바뀐 상태였기 때문에 요거는
취소 사유 해당이 안 된다 그 말.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뭘 따져두느냐?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저 논의되는 문제가 유인, 무인의 문제가 또 발생이 된다는 거. 유인성설, 무인성설 이렇게 유인은 글자 그대로 양행위사 인과관계 있다는 거. 그러면 이 물권행위가 원인행위는 채권행위가 별개 독자적으로 다수설처럼 행해진다고 보면은 요게 지금 제한 능력으로 취소가 됐을 때 그 영향이 여기에 미치는가 이유 이 경우에서 결과 이게 행위이기 때문에 이걸 따질 수밖에 없는데 이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유임 이게 취소가 되면 그 영향이 여기에 미치는 이것도 같이 취소가 된다. 무임 양행위선에 인과관계 없으니까 요게 취소가 되더라도 그 영향이 여기에 미칠 수는 없다. 여기 물권행위는 그대로 유효다. 여기 보는 것을 무인성설 그려. 다만 이제 판례처럼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정해버리면 이런 거는 유인 무인의 문제가 발생이 안 되고 논리학적으로 유인성설에 귀착이 된다는 것. 연할자의 채권행위 물권행위가 같이 행해지면 채권행위도 취소과 동시에 같은 미성년 상태였으니까 물권행위도 같이 취소가 돼요. 이거는 유인이라고 말이야. 따라서 무인성설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성을 부정해버리면 유인성설이 귀착이 되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독자성을 부정하면서 유인성설을 취하고 있고 다수설은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무인성설을 취하고 있는 게 다수설이다 말이야. 옛날 시험에서는 이런 이론을 제대로 이해가 돼 있나 해서 이 이론 자체를 시험에서 출제를 했어. 그중에서 이런 것도 출제를 했다는 거야. 논리학적인 문제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나 그래서 독자성을 부정하는 경우도 무인성설이 나올 수 있는가 이런 게 여러분 시험에 출제가 됐는데 그러니까 논리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방금 그렇게 이런 독자성을 부정해버리면 무인성설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무인성설이 나오려면 전제 요건이 독자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 이게 같이 행해지면 같이 취소가 된다고 말. 이거는 유인이라고 말이야. 따라서 독자성을 부정해버리면 무인성설이 나올 수가 없고 무인성설이 나오려면 독자성 인정이 돼야 돼. 이게 따로 이렇게 행해져야지. 이게 취소가 되면 그 영향이 미치는가 안 미친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다수학자들은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무인성설을 취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유인, 무인, 판례, 다수설 이게 정반대인데 그러면 유인, 무인의 문제하고 독자성을 인정하냐 마냐 하는 문제 어떤 게 중요하냐. 요거는 독자적인 의미가 없다는 거야. 이 독자성을 인정하는 것은 이게 인정이 돼야지 무인성설을 취할 수 있으니까 이걸 취하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서 이걸 인정한다고 말이야. 따라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유인성설을 취했을 때 무인성설을 취했을 때 구체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해도 안 되는 이딴 거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가 중요하다고. 이게 핵심이라고 말이야. 뭔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걸 공부하고 있지 않겠냐 그 말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그 차이를 살펴본단 말이야. 먼저 칠판의 사례를 그대로 놔두고 매매계약 체결하고 이권에서 소유권의 합의에 물권행위했다. 그다음 등께서 을에게 소유권 넘어갔다 물권 변동이 일어났다. 이 사안에서 이 갑이 어떤 사정을 이유로 해서 원인행위인 매매계약을 취소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우리가 총칙에서는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취소하면 얘가 소유권 찾아온다. 이렇게 공부를 했다면 이게 이제 두리뭉실하게 공부하는 거야. 여러분이 물권법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취소하면 소유권 찾아와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물권법 공부를 하기 때문에 보다 더 정밀하게 이걸 분석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물론 소유권이 찾아와요 궁극적으로는.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지금부터 따져보게 된다는 거. 먼저 다수설인 무인성설에 의하면은 결론이 이렇게 돼요. 원인행위 매매계 취소가 되더라 무임 양행위선 인과관계 없기 때문에 그 영향에 물권행위 미칠 수가 없다는 거야. 따라서 물권행위는 영향을 안 받고 그대로 유효다. 또 등기도 유효니까 물권 변동은 그대로 일어나요. 이 결론은 뭘 의미하느냐. 매매가 취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유권은 요 을에게 있다는 거. 이렇게 소유권이 바로 얘한테 안 돌아와요. 이 물권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것만 생각하면 돼요. 지금 물권 변동이 일어나니까 원인행위 매매계약이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얘가 그대로 소유권을 보유를 하는데 우리가 총칙 무효취소 공부할 때가 지겹도록 나오는 소리가 뭐였느냐.
지금 얘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 법률상 원인이 매매인데 이게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 법률상 원인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소유권을 보유한 셈이니까 매매가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소유권을 보유하는 것은 우리가 총칙에서 배운 부당이득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매도인의 갑은 취소했을 때 내가 소유자다 그러니 토지 반환하라 이렇게 권리행사는 못 한다는 거예요. 대신 이제 소유권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그게 이제 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에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 조건 행사를 해서 토지를 되돌려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 판례 입장인 시험은 이제 판례가 나오고 유인성서를 전제로 하게 되면은 결론이 이렇게 돼요. 이게 취소가 되면 그 영향이 유인 인과관계 있으니까 물권에게 미친다. 같이 취소가 된다. 그러면 효력 소멸. 그럼 등기도 당연히 무효가 돼요. 물권행위에 부합하는 등기까지 유효가 되는데 물권행 효력도 이미 소멸이 됐기 때문에 등기도 무효. 물권행 효력 소멸 등기 무효니까 물권 변동이 안 일어난다. 그야 이 말은 결국 뭐를 말이냐. 취소를 하게 되면은 물권 변동이 아니라니까 소유권이 바로 갑에게 돌아온다. 이런 이야기요. 거꾸로 말하면 을은 등기는 가지고 있으나 처음부터 소유자가 아닌 걸로 돌아간다고 말아. 소유권은 바로 갑에게 복귀하니까. 따라서 갑은 을을 상대로 해서 내가 소유자다. 그러니 토지 반환하라. 소유권에 기인한 흔히 말하는 물권적 반환 조건 행사를 해서 토지를 되돌려받게 된다는 거야. 따라서 이제 이 을이 토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취소가 되면 결과적으로는 차이는 없어요. 권리행사 방법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냐 소유권을 돌려받는 이 차이는 있을 뿐이지 결론은 차이가 없다는 거야. 그 대신 여기에 한 단계를 더 나가면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는 거야. 이 을이 토지를 제3자 병에 다시 양도해서 또 등기 넘어갔다. 이 상태에서 원인행위 매매계약을 취소를 했다 치자고 말할게. 그러면 다수설이 무인성설에 가면은 이게 취소가 되어도 그 영향이 여기에 영향을 못 미치니까 물권행위는 그대로 유효, 등기도 유효, 물권 변동이 나요. 따라서 그대로 취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소유자가 된다 말. 그럼 제3자 병이 토지를 다시 양도받다는 것은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거니까 얘는 선의 악이 불문하고 당연히 소유권 취득한다. 결론이 이렇게 돼요. 다수 학자들이 옛날에 우리 시험에 이런 것도 출제가 됐어요. 무인성설 취했을 때 뛰어난 장점이 뭐냐. 다수 학자들이 무인성을 취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얘가 선악불문화 소유권 취득하니까 거래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 이게 무인성설의 뛰어난 장점이라고 말할게요. 그 대신 유인성설에 가면은 판례입장은 정반대 결과가 돼요. 이게 취소가 되면 그 영향이 여기에 미치니까 같이 취소가 된다. 효력 소멸이 됐다. 또 등기도 원인 무효가 된다. 따라서 물권 변동이 안 일어나니까 취소함과 동시에 소유권은 갑에게 돌아가고 얘는 등기는 가지고 있지만 무권리자 처음부터 소유자가 아닌 걸로 돌아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병은 무권리자 명의의 등기를 믿고 양도받은 셈이고 아까 가르친 것처럼 부동산의 경우는 공신의 원칙이 채택이 안 되기 때문에 무권리자 명의 등기 믿고 양도받은 자는 소유권 취득을 못한다는 거. 따라서 유인성설에 의하면 취소한 매도인 갑은 제3자 병에 대해서도 내가 소유자다. 소유권을 주장해서 반환 청구를 하게 되니까 이게 정반대의 결과가 생긴다 그 말할게요. 그러면 판례 입장이 중요하니까 판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민법 학자들이 대다수가 무인성들 취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대법관들이 판례가 유인성설을 취해요. 따라서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민법 학자나 대법관들이 이제 이런 견해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단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인성설하고 유인성설 중에서 어떤 입장이 현재 우리 민법 체계에 보다 더 부합이 되는가 이런 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냐 그 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제 민법권 운동했기 때문에 이 정도 또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지금 무인성설을 하면은 제3자 병은 선악불만 소유권 취득이요. 유인성설 판례 입장이면 얘는 일체 소유권 취득을 못해요. 결론이. 그러면 우리 민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말이야. 우리 민법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선의 제3자 보기 정도 두고 있고 무효 취소가 됐을 때 무효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 태양이 뭐한다. 또 선이면 소유권 취득한다. 또 해제의 경우에 548조 1항 단서 해제 의사표시하여 제3자 권을 해야지 뭐한다. 이런 규정을 우리 민법에 두고 있다는 거. 그러면 만약에 우리 민법이 다수 학자들이 이해한 것처럼 무인성설에 입각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우리 민법이 무인성설하면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러면 굳이 선의 제3자 보호규정이라든가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민법에 별도로 둘 필요는 없지 않겠냐고 막 그런 게 없더라도 제3자는 당연히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 대신 판례 입장처럼 유인성설을 취하게 되면 제3자는 소유권 취득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안전을 해치기 때문에 이런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별 규정을 둘 필요가 있지 않냐 그 말은. 그래 두게 된 것이 선의 제3자 보호규정이다. 또는 해제 의사표시하여 제3자를 해야지 못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겠냐 그 말은. 따라서 우리 민법 체계로 봤을 때는 우리 민법이 아무래도 판례 입장인 유인성설에 보다 더 가깝게 입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은. 해서 최근에 소장학자들 한참 연구를 많이 하는 50대, 60대 초반 이런 소장학자들은 옛날 노교수들은 거래안전을 보호하던 장점 때문에 무인성설을 주장을 했지만 그걸 다수설라고 이야기하지만 요즘에 소장학자들은 판례처럼 유인성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마 이분들도 지금 우리 민법 체계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우리 민법 체계를 보게 되면 이게 유인성설에 보다 더 부합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아마 이 유인성을 주장하는 분들이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여하튼 간에 이게 또 판례 입장이니까 유인성설을 특히 이해를 잘하더라는 거. 결론 얘는 소유권 취득 못한다는 거. 그러면 거래안전을 치니까 거래안전을 보호하려면 얘를 보호하기 위한 개별 규정을 두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 대표적인 것이 여기에 취소했을 때 사기강벌로 취소했다면 취소한 것을 가지고 선의 제3자가 대모한다. 선의 제3자 보호규정 두고 있고 그럼 선일 때는 유인성설을 하더라도 얘가 소유권 취득 보호가 될 것이고 그래야 우리 민법 체계가 좀 얼추 맞아떨어지지 않겠냐고 말이야. 그런 건 모르더라도 판례적 유인성설이 뭘 이야기하는가는 이해를 꼭 할까. 그 다음 거기서 이 기초를 염두에 두고 부동산 물권 변동부터 요 틀에 따라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산 물권도 이제 열애시켜 버리고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데 조문 숫자 먼저 딱 외우고 186조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등기하던데 형식규 채택됐습니다. 187조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부동산 물권 변동 바꿔 말하면 법률로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서 형식주가 채택이 안 됐으니까 이거는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을 한다. 요 틀에 따라서 지금부터 부동산 물권 변동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요 조문도 머릿속에 이제 입력을 딱 시켜야 되고 이미 다 외우고 있겠지만 시험에서도 186조에 의한 물권 변동이냐 아니냐 이렇게도 물어보니까 186조가 뭐에 관한 건지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또 다른 조문은 다 잊어버려도 요 두 개 조문은 반드시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되고. 좀만 쉬었다 하죠.